예, 차별을 연출한 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하나입니다. 제가 그 작년에도 들꽃영화제 모더를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갈매기라는 영화를 제가 그때 모더를 했었어요. 그 영화도 물론 이제 주제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어떤 투쟁을 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성폭력을 당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를 제가 하다가 쥐비를 하다가 제가 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오늘도 얘기하다가 울면 안 되는데 그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감독님 이게 벌써 개봉한 지 한 2개월 정도? 2달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래도 최근에는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은데 영화 최근에도 보셨나요? 그 극장 상영이 끝나고 지금 저희가 공동체 상영이 조금 많은 편이라서 계속 다니면서 앞부분 안 보고 계속 뒷부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영정원에서 하는 이 쥐비는 처음이시지 않나요? 영정원에서 하신 적 있어요? 여기서는 처음. 뭐 어쨌든 소감이 어떠세요? 또 오늘도 쥐비를 또 하시게 됐는데. 예, 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6시 시간에 관객들이 많이 있을까 밖에서 하나영하고 얼마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잘 메워주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나 배우님은 어떠세요? 소감? 저도 감독님이랑 비슷하긴 한데 관객분들이 얼마나 오실까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같이 쥐비를 거의 하시나요? 하셨나요? 서울에서는 거의 같이 음. 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조금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감독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을 해오셨고 이 디아스포라나. 근데 저번 첫 번째 장편 영화가 2015년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거의 지금 7년, 8년 만에 영화가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두 번째 영화가.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아니 이게 저희가 그 끝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은 있는데 끝은 별로 안 정해놓고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조금 지켜보면서 작품을 마무리하는 편. 그래서 처음 작품도 촬영만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이 차별도 촬영은 한 2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2개 만드는데 10년 정도 걸렸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는 빨리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워낙 좀 뭐랄까요 어려운 주제거나 아니면 이제 시의성이 요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런지 오래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두개문이라는 다큐멘터리도 그랬었고. 송화만큼은 안 걸려서 지금.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서 물론 이제 주제적인 내용적인 질문도 드리겠지만 로케이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돼서 사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일본 내에서 뭔가를 촬영하는 것도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뭐 허가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어떤 로케이션적인 면에서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허가를 받는 거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고교무상화 소송 자체가 5개 지역에서 벌어졌던 거라서 그 5개 지역을 일단 다 어쨌든 좀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근데 뭐 저희 그 편집 부분에서는 이제 아엣지 고교무상화만 넣지를 못했는데 좀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5개 지역을 어쨌든 뭐 저희가 메인은 큐슈하고 오사카지만 각자 벌어지는 일들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좀 현장을 잘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귀향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느꼈던 건데
여기서도 이제 공연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강하나 배우. 근데 그런 워낙 또 그 중간에 막 단어를 하나씩 얘기하면서 울부짖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공연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그런 공연 할 때만. 힘들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 어머니가 극단에 이렇게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계속 쭉 제일 교포들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되게 그 모습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을. 제가 사실 오늘 이 모델을 만든다는 말씀을 듣고 강하나 배우에 대해서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 정리를 막 하는데 이제 뭐 귀향이라는 영화도 하셨고 근데 포털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을 할 수가 없게. 그래서 제가 조정래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것은 본인의 뜻이냐?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차별인 것이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왜 강하나 배우만 클릭이 안 되죠? 네이버에서? 모르셨군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강하나라고 쳐서 그 클릭이 안 된다는. 네네, 모르셨네. 이제 제가 이거 나중에 네이버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해줄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네, 맞습니다. 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네네, 연기 한예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닌다고 하는데 네.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학교 다니는 거? 되게 배울 것도 많고 제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일본에 있었다 보니까 한국에 산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에 왔다 갔다는 했었는데 한국에 유학을 오면서 되게 배울 것도 많고 이제 언어나 이런 쪽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많고 아직까지 공부 중이긴 한데 그래도 학교에서 연기를 배우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네.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한예종을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감독님께 혹은 이거는 강하나 배우가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내에서는 또 어떤지. 그러니까 예컨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강하나 배우가 이때는 이제 학생이었거나 아니면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그때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같은 세대 일본인 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나요? 같은 세대 일본인들은 사실 많이 모르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알바를 일본에서 했었거든요. 알바를 할 때 일본인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나는 제일 교포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약간 그게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교포라는 존재 자체도 모르고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벌써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2014년에 첫 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변호사분이 하시잖아요. 그 최수로는 벌써 10년이 지난 얘기가 됐습니다. 어느덧. 근데 뭐 영화가 최근에 개봉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뭐 혹은 진보가 있었을까요? 뭐 어쨌든 재판은 대법원에서 다 패소했으니까 재판은 진 거지만 근데 이 소송을 통해서 사실 제일 독보 사회가 긍정적인 변화들이 참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 세대 친구들이 이 소송을 통해서 조선학교를 훨씬 더 좀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소중하게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도 있고 이 소송으로 사실은 전국에서 한 350명, 거의 한 40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소송에 참여했는데 5개 지역으로 치면 그 중에 한 95%가 하여튼 뭐 97, 8%가 다 일본 변호사들이거든요. 7년 동안 다 무료로 변론을 소송에 이제 참가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아직 재판에 졌다고 해체를 안 하고 계속 또 다른 어떤 차별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포럼이나 세미나를 계속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국에 수천 명의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회 거기는 다 100%다 일본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하고 1년에 한 번씩 또 정기총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선대학교라고 이제 도쿄에 대학교는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법률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한국에 지금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3-4개 정도 있는데 그 단체들도 사실 다 고교무상화 이 소송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졌던 단체들이라서 그래서 그 단체들하고 또 일본 단체들하고 연대를 계속하고 있고 그 싸움은 아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회도 지금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교토, 호국부가 있는 10개 지역에서 저희가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 지역에서 집회도 아직 계속하고 있고. 제일 좀 기억에 남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장면 중 하나가 그 부당 판결이라는 그 팻말을 들고 있던 그 변호사의 표정, 마치 굉장한 죄를 지은 것 같은 그 표정이 저는 이 영화의 하나의 얼굴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려고 하지만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 공항에서 아이들 물건을 다 뺏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차별을 넘어서 거의 인권 유린에 가까운. 근데 뭐 그런 뭐 리서치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혹시 영화에 담지 못한 이야기 중에 그런 사례가 또 있었을까요? 저희 주로 나오는 큐슈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올라가려면 지하철역에서 이제 내려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일본의 제1당이라고 그 극우 세력들이 있는데 그 애들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그 학교 오는 시간에 맞춰서 등교 시간. 네, 등교 시간에 맞춰서 뭐 제1조선인들은 바퀴벌레야. 뭐 치마 저고리 입을 거면 뭐 북한으로 가. 뭐 이런 헤이트 스피치를 뭐 1시간 넘게 한다든지. 초급학교 같은 경우는 옆에 일본 학교가 있는데 일본 학교 애들이 초급학교 조선 초급학교에 또 유리창에 돌 던져서 깬다든지 하여튼 뭐 사소한 것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일들이 더 그러니까 고교무상화 같은 경우는 국가가 드러내놓고 차별하는 거라 소송을 걸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참 애매하잖아요. 이거 뭐 한 명 잡아서 소송을 걸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어떤 차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는 뭐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단순히 그 한 인종에 대한 차별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아동 학대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악이 여기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비겁하게 느껴지고 더 야비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고 싶은데 여기 관객분들이 분명히 또 여쭤볼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이제는 플로어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먼저.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일들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뭐 대학교 때도 일본학을 전공하고 이쪽 영화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뭐 귀향뿐만이 아니고 뭐 나는 조선 사람이다라든가 뭐 이런 영화를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2가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한국 정부나 북한 정부에서 뭐 이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이런 자이니즈 학교들이라든가 이렇게 학교 지원을 해주는 건 없는지 혹시나 뭐 이게 한국 정부보다 북한 정부에서 지원을 더 해줘가지고 저쪽에 북한 문화가 더 남아있는다든가 뭐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이런 동포들을 지원해주는 게 없는지 그게 궁금한 게 하나고요. 또 2번째는 이제 자이니즈들이 어느 나이가 되면은 국적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남한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지 북한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지 일본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지 그게 뭐 이제 학교가 유지하기가 힘들어짐에 따라서 그게 뭐 경향이 바뀌는 게 있다던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다던가 좀 국적 선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남북한 정부에서의 지원은 저희 다큐에도 좀 나오지만 48년도에 학교가 한꺼번에 다 없어지거든요. 49년도에 어쨌든 그 미군정과 일본의 그 민족 폐쇄령이 내리면서 49년도에 학교가 다 없어지고 55년도에 이제 다시 학교가 생기기 시작할 때 사실 많이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57년부터 이제 그 북측은
제 동포들을 해외 공민으로 인정하고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까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명도 내고 고교무사 소송이나 아니면 어떤 차별, 그러니까 제일조선이나 조선학교 차별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올 때면 언제나 측은 성명도 내고 뭐 지금은 근데 매년 2억 엔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받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실제로 내려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도 그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건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계속 해외 공민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런 차별을 받을 때 어떤 대응을 하는 북측하고 이제 남한은 저희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성명도 안 내고 한 2년 전부터 그 국정감사에서 그 외교부나 통일부나 일본 대사를 통해서 그 제일조선인이나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서 그 입장들은 어떻냐라고 그렇게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근거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근거는 어쨌든 지금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서는 50% 정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80%가 넘거든요. 대한민국 국적이. 그 국적을 봐서라도 한국 정부에서 그 일본 정부에 좀 어떤 뭐 액션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외교부는 통일부 소관이다. 통일부는 이건 외교부 소관이다. 일본 대사는 이건 일본과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 그 정도 수준. 지금 벌어지는 것도 비슷하죠. 뭐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아니면 남북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조금 역사적인 건데 65년 한일 협정할 때 한국에서는 일본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선학교 폐쇄시켜달라고. 그래서 일본이 내정 간섭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지금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국적을 획득하는 문제. 이게 보통은 아버지가 가진 국적을 그냥 받는 건데 저는 조선 국적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개항을 찍으면서 이제 한국으로 못 들어왔었어요. 저는 그때 조선 국적이어서. 그래서 국적을 한국으로 바꿨고 약간 그런 식으로 국적을 중간에 바꾸는 친구들도 많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에 있는 제일 동포들이 거의 80%에서 90%는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이 둘 분 다 한국 국적이면은 이제 그냥 한국 국적을 받는 거고, 만약에 부모님께서 일본 분이랑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은 20살이 되기 전에 이제 국적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애도 가끔씩 봤어요. 그래서 조선학교에서도 정말 한 1%에서 2%? 한두 명 정도는 일본 국적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한국 국적으로 바꿨을 때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대요? 사실 많이 가족 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조선 국적이라는 게 북한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북한 국민이다 이게 아니라, 동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자신의 뿌리는 한반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단을 인정하고 분단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 국적으로 나는 바꾸지 않겠다. 왜냐면은 식민지가 되고 이제 해방이 됐을 땐 다 조선 국적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한반도의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나는 계속 갖고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사실 바꿀 때 많이 고민을 했었고, 이렇게 국적을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강은하 배우가 해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나라가 뭐 지원이나 뭐 이런 걸 꺼리는 이유도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한하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어떤 그 정체성과 역사적인 이야기에 더 이야기를 감안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었거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흰티 지금 남자 강력.
네, 안녕. 저 먼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부끄럽지만 저도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어서 이제 영화가 정말 이런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런 영화에서 이제 피해자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관객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줄 수도 있고 약간 여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께서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화들을 제작하실 때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제작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일 높은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2009년도에 처음 그 큐슈에 있는 제일 동포들하고 그리고 조선학교를 방문했는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 제일 동포, 조청년, 조선학교 약간 좀 그 사실은 뭐 저희가 2009년도 갈 때도 거기는 접촉하면 안 되는 대상들이었고 국가보안법에 잡히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근데 가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냥 이거 사람 사는 곳이구나. 제일 동포들이나 제일 조선인이나 조선학교 학생들은 그냥 학생들이고 동포들은 자신들이 지켜왔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매년 이제 학교를 방문하고 또 동포들 만나서 얘기 듣고 물론 뭐 좀 안 맞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지지하는 것도 다르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뭐 그 저희는 영상으로 알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안 알려져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알리자. 그리고 동포라고 사실 저희처럼 동포에 한장하는 민족들이 별로 없거든요. 왜 제일조선인이나 조선학교만 이렇게 터부시하고 알리려고도 안 하고 알려고도 안 했을까. 그래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영상으로 내지는 뭐 그럴 수 있으면 글로 알리는 역할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요 앞에 국정 문제 나왔던 게 저희가 2015년도에 그 마무리를 했던 항로라는 작품입니다. 항로 제주 조선 오사카인데 그러니까 조선적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는 한국에서는 조선적이라고 하면 다 조총련 사람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북한 국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얘기했듯이 북한을 지지하기 위해서 조선적을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조선적을 또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지켜가시는 이유가 엄청 다양한데 우리는 딱 하나만 보는 거죠. 조선적은 총련 북한 국적. 근데 총련 활동하시는 분들이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총련에 가입해서 어쨌든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치면. 근데 조선족이 지금 24,000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6만 몇천 명은 다 한국 국적이에요. 총련에 일본 국적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잣대로 판단할 게 아닌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조선학교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교육 내용도 다양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생각들도 다양하고 훨씬 더 저희보다 다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북측에 관련된 것도 배우고 지금은 수업 중에 남측에 관련된 것도 많이 배우거든요. 저희 관련된 것도 많이 배우고 교문 나가면 이제 일본에서 살아가는 친구들, 일본 사회를 아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다양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제 학교는 북한 학교야. 그리고 간첩 양성소야. 다 빨갱이들이야. 이렇게 보는 저희가 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그 강력하게 대하면 그런 것들 많이 얘기도 하시는데 일단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든 좀 알려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사할린 동포들도 촬영하고 그런 것들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얼마나 도대체 사할린 동포들을 알고 있냐. 내지는 뭐 영길 동포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한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냐. 이런 생각들로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 국적 문제랑 좀 연관돼 있어 보는데 이 초반에 학교 이제 운동회 할 때 플랜카드가 인민공화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장면 학생들 인터뷰할 때도 우리나라 북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면 대한민국 국적이 80, 90% 학생들이 이제 변경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그럼 그 안에서 이제 학교 커리큘럼에서 북한이나 남한에 관련된 역사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 관객분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하나만 더 얹자면, 근데 그분이 또 영화 속에서 제 고향은 경상남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게 북쪽을 우리나라라고 조선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하거든요.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남쪽을 우리의 고향이라고 흔히들 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제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쪽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 해줬고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그 지원을 해준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다고 남쪽을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남쪽도 물론 우리나라고 우리의 고향이다. 왜냐면은 조선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고향이 한 정말 80%는 남쪽에 있거든요. 저도 제주도가 고향이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고유명사처럼 우리나라가 북쪽이고 고향은 남쪽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북쪽의 역사도 배우고 남쪽의 역사도 배웁니다. 이제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민주화 투쟁 같은 것도 하나씩 다 배우고 이제 조선학교에 다니면서도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일본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뿌리인 한반도의 역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쪽의 역사도 배우고 남쪽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선거를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배우고 또 일본의 선거 우리는 선거권이 없긴 한데 일본의 선거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제 북쪽이 어떻게 지금까지 북쪽의 역사 같은 것도 다 배우고 이렇게 남쪽, 북쪽, 일본 다 이렇게 세 가지를 조선학교에서는 가르쳐주고 우리는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다기보다는 되게 제일 동포 문제가 복잡한 게 우리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은 더더욱 아닌 제일 동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설명을 해드리기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데 우리는 항상 뭔가 한국에서 너는 한국 사람이네 이런 질문을 들으면은 한국 사람은 아닌데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사실 약간 그래서 제일 동포다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인 것 같아요. 동포들이. 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 조선학교의 선생님들은 그럼 대부분 다 조선학교 출신이신 거죠? 네, 그렇죠. 조선학교 출신인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조선대학교까지 나온 선생님들이 거의 다 선생님으로 되시는 것 같아요. 또 질문, 이 앞에 관객분 그리고 그 뒤로 갈게요. 안녕. 일단 감독님한테 죄송한 거는 이거 영화관에서 보려다가 놓쳐가서 못 봐서 이번에 처음 보는 거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배우님한테는 일단 궁금한 게 영화에서는 약간 부산 사투리를 썼는데 지금은 되게 서울말을 네이티브처럼 쓴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많이 배웠는지랑 하고 아직도 그러니까 조선적이면 뭐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한국 입국이 안 되는지는 궁금하고 감독님한테는 이게 영화 약간 배경이나 이렇게 찍는 시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랑 많이 겹치는데 뭐 장면도 몇 개가 겹치고 그러는데 인터뷰들은 안 겹친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 감독님과 좀 지향점이 다른 영화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나눠서 서로 같은 인터뷰를 쓰지 말자 이런 얘기 이런 교류 같은 게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조선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정권에서는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영사관에 가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허가를 내줄 때도 있고 허가를 이제 이게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심사가 한 달에서 2달 걸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3달 걸린다는 데도 있고 일주일 만에 나온다는 데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 소관 그 영사관 소관이고 그리고 제가 언어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때는 사실은 부산 사투리가 아니라 제가 오사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사카 사투리를 써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조선학교 다니는 애들이 보통 교포식 말투를 좀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는 오사카 사투리까지 더해져서 약간 오사카 사투리도 부산 사투리 비슷하게 응역대가 엄청 많고 그래서 약간 부산 사투리처럼 들리신 것 같고 지금은 2019년도에 학교를 왔거든요. 거기서 연기과다 보니까 정말 아직도 많이 사실 부족해요. 발음이나 억양이나 되게 부족한데 그래도 열심히 친구들 말투 따라하거나 아니면 드라마 말투 따라하거나 이런 식으로 억양을 교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19년이면 이제 4학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졸업이네요? 제가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휴학을 해가지고 내년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네. 감독님. 지금 조선족 동포들이 못 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관련 단체들이 지금 그 사례들을 좀 모으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김대중 정부 전까지는 아예 못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는 좀 비교적 그래도 좀 자유롭게 좀 올 수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또 아예 거의 못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가 기왕 출연을 결심할 텐데 한국에 못 오니까 이제 국적을 이제 한국으로 바꿨던 거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그 지침을 내리거든요 영사관에. 그래서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재외동포들의 입국을 자유롭게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서 그 여행 증명서라는 걸 받아오게 되는데 비자처럼 그게 일주일 만에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거의 100%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신청을 하러 가면 한 달 걸린다, 2달 걸린다. 그러니까 뭐 오사카 같은 경우는 한 달, 도쿄 같은 경우는 한 달, 오사카는 2달, 뭐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3달.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가서 신청을 했는데 3달 걸린다면 가지 말라는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면 사상 검증을 막 해요. 이제 영사관에서 뭐 조선학교 출신이냐, 가족들 중에 조선학교 출신들이 몇 명 있느냐, 아니면 북한을 언제 갔다 왔냐, 가서 무슨 일을 했냐 이런 걸 상세하게 다 적어내게 다시 시작하니까 동포들이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부된 사례는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신청 자체를 안 하신다.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체성을 의심받게 되는 거니까 지금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한테 지금 예. 그 겹치는 거는 제 그림을 써서 그렇습니다. 뭐 오사카, 도쿄 같은 경우는 다 제 그림을 거의 제 그림을 많이 썼거든요. 도쿄는 인터뷰인은 겹치지 않는다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서로 예. 나눈 것이냐 인터뷰인. 나누진 않았는데 그 김철민 감독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뺀 것도 있고 음악도 좀 그렇게 좀 다르게 사용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 오사카 1심 재판 그 승소할 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저 혼자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JTBC나 MBC에서는 다 제 그림으로 다 썼습니다. 예. 돈은 내고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돈 안 주던데. 그럼 저작권료 받으셔야죠. 사실 근데 요즘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소재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출연자들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몽당연필 그 김명준님도 여기 출연을 하시고. 그 김명준 감독이나 권혜호 대표는 절대 인터뷰 안 하는 걸로 다 너무 겹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또 질문 아까 뒤에 손 드셨던 것, 좀. 제가 그리고 그 앞으로 갈게요. 저 영화 잘 봤고요. 나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매체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몰랐던 부분도 많고 좀 놀랐던 거는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이라는 게 거의 초중고가 대부분 입시 위주로 입시에 됐고 입시는 또 결국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렇게 서열화라고 해야 되나 그 하나의 그 꼭지점을 향해서 다 이렇게 서열화가 돼 있는데 조선학교는 이제 영화 속에서 보여준 장면만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고 실질적인 어떤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처럼 이렇게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인 건지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일본 내에서 조선학교는 정규 학벌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저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조선대학 학력이 아니라 별도 또 일본의 학력을 요구하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조선학교를 다닌 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일본에서 지금 그 2세, 3세가 아니고 지금 배우님 같은 경우는 5세라고 그런데 이렇게 쭉 세대를 넘어오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민족 의식이라든지 동포 의식만으로 그거를 감수하기에는 굉장히 큰 불이익인 것 같고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결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직업적인 차별 선택할 때 학교 진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조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실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영화 보면서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기를 다시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향후에 이제 계속 연기자 생활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쪽에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하고 싶으신 건지 이제 계속 이런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쪽의 역할이라든지 영화로 이렇게 특화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도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있는지 또 그래 하나 더 거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제가 또 지금 쓰신 거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저도 써왔거든요. 나중에 여쭤보려고 잘 됐네요. 그러니까 감독님부터. 사실은 차별에서 어느 평론가분도 그렇게 좀 적으셨던데 디테일한 얘기가 너무 없다. 학생들이나 학교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차별을 만든 그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학교가 북한을 지지하더라도 학생들이 100%다 북측을 지지하더라도 차별받아야 되는 차별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사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가 훨씬 좋은 점들이 많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안 넣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뭐 학교가 좋으니까 저 친구들은 저렇게 자기들끼리 잘 챙기니까 아니면 선생들하고 학생들 간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한테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차별 받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런 디테일한 얘기들을 제가 일부러 다 떼버렸습니다. 100% 다 북을 지지하더라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맞지만 정책에서 차별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좋은 점이 많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육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입시 하나 있는 건데 물론 또 뭐 부산 같으면 다행복학교라고 또 약간 대안학교 형식의 또 뭐 이런 교육들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부산에서 그 정규조 선생님들이나 다행복학교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모시고 가면 뭐 여기가 거기에 그대로 살아있네 라고 하시거든요. 마을 공동체 하시는 분들 모시고 가면 학교가 어떻게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지 이걸 어떻게 80년 동안 해왔지 사상교육만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히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은 뭐 가면 다들 뭐 환장하시죠. 뭐 보면 뭐 이거 매일매일 통일이 일어나는 공간. 그 저희도 잠시 보였지만 뭐 5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원해 줬으니까 당연히 지지하는 건 당연한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지지 안 하면 배신이지. 그러니까 지지하는 건 당연한데 안에 애들이 BTS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뭐 뒤에 칠판에 그 뭐라고 하지 이렇게 뭐 적는 벽보 같은 거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한국 드라마 보기. 그리고 쉬는 시간에 애들 복도에서 막 BTS 춤 춘단 말이에요. 뭐 세븐틴 춤도 추고. 그 매일매일 통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 학생들은 북에 대해서 모르니까. 쉬는 시간에 북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본에서 연극 활동을 했을 때도 계속 교포들을 다루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귀향으로 이제 한국에서 데뷔를 했고, 이제 이 작품으로 두 번째 영화에서 상영이 되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이런 주제를 다루는 작품에 출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쭉 그런 교포들이나 그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작품에 많이 출연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런 작품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작품들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제일 동포 배우로서는 이런 작품들을 계속 쭉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배우로서 연기하는 게 재밌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죠. 연기를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네. 특히 어떤 장르의 영화를 해보고 싶어요? 약간 제 이미지랑은 다른 역할을 좀 소화를 해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뭐 스릴러 뭐 이런 건가요? 스릴러나 약간 센 캐릭터를 한번 해봤으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 센케를 또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네. 하나 배우님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관객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제 관람인데요. 아까 질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 영화 내용에서 강 배우님이 그 연기를 하신 그 연극 있잖아요. 연극 그 치마 저고리에서 뭐 치마를 뭐 저고리를 자른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극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영화 내용에서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뭐 소리야, 뭐 뭐야라. 그 노래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중간중간 아까 시위할 때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 노래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떤 노래인지 그거 궁금하고, 또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불러주실 수 있는지도 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국 생활은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소리가 뭐라 그건 제가 먼저 대답을 드리면 그게 주제곡 같은 겁니다. 집회에서 계속 이제 매 집회에서 불리던 노래고 주제곡처럼 이제 불렸던 노래고 엔딩은 근데 그 노래 불렀던 친구들은 하나양 동생이 있거든요. 소원이라고. 지금 조선대에서 열심히 선생님 되실 거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그 소원이 친구들 6명, 7명이 기타로 불렀던 노래를 한번 해볼래? 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해서 그냥 불러서 보내줘 라고 해서 어쨌든 뭐 엔딩에 쓰게 됐습니다. 네, 치마저고리 칼질 사건을 다룬 연극이었는데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1980년대, 90년대 저희 어머니들 세대가 이제 전원학교를 다닐 때 등하교를 치마저고리를 입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철에서 치마저고리를 칼질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이 어쨌든 치마저고리를 칼로 찢긴 거잖아요. 되게 얇은 소재 저고리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찢기고 이제 그 사건이 뉴스로 보도가 됐어요. 그러자 이제 다다음 날에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빈번히.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조선학교 여학생들이 치마저고리를 입고 등하교 하기가 너무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학교마다 대책을 세웠죠. 이제 롱코트를 착용해서 치마저고리를 숨기고 등하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저고리를 벗고
원래 사복으로 학교를 다닌다든지 그때는 교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우면서 어떤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식민지 때는 할머니들도 안 벗은 저고리인데 왜 우리가 벗어야 되냐, 왜 이렇게 우리가 위험하다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입는 저고리를 왜 우리가 스스로 벗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투쟁을 했던 기록도 남아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여학생들은 그때 엄청 큰 사건들이었고 제일 동포들에게 있어서는 그 여학생들은 계속 싸웠죠.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어머니가 되자, 이제 저희 어머니들이 되자 이제 딸들이 이제 저고리를 입고 등하교 하기가 너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제2 교복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본 학생들이 입는 교복을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고 등하교를 해서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학교를 그 제2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도착하면은 가장 먼저 갱의실을 들어가요. 갱의실을 들어가서 이제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수업은 치마 저고리로 듣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는 또 위험하니까 갈아입고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런 소재, 그런 사건을 다룬 작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의 생활은 사실 되게 학교는 되게 재밌고 배울 게 많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저도 불안이 엄청 많았어요. 가족들도 다 오사카에 있고 저의 친구들도 다 일본에 있고 한국에는 아는 지인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학교에 그 친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 되게 불안하고 제가 억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놀림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나는 제일 동포다 이런 말을 하니까 친구들 얼굴에 그게 뭐지? 약간 이런 표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이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되게 처음 1년, 2년은 조금 힘들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친한 친구들한테 이런 영화도 나왔다, 꼭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제일 동포들에 대한 문제나 조선학교에 대한 문제도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래도 좀 한국 생활에도 좀 많이 익숙이 됐고 그래서 재밌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학년이니까 친구들 많이 사귀었겠네요. 네. 예쁜 친구들. 네. 특히. 제가 사실 파벨만스라는 스필버그 영화 GB를 했었는데 그날보다 질문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막 쏟아지는 GB를 얼마 만에 목도하는지 아주 기쁩니다. 저희가 시간 때문에 하나, 두 개 정도의 질문밖에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제가 2개, 하나 이렇게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화 정말 잘 봤고요. 들본 영화제라는 영화제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로 나오셨던 분이 조선대학교에서 법률을 배우셨는데 그 사법시험을 못 봐서 다른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쳤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조선대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그 대학교 학력을 그 나라에서 인정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호기심인데요. 이제 국적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그 군대를 갔다가 다시 돌아갑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 원래 조선학교 전체가 학원 인정은 다 받고 있거든요. 조선 학원 인정, 그 학원 인가는 다 받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학력 인정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교육 체계가 1조교라고 해서 그게 이제 그 학력 인정이 되는 일본의 커리큘럼대로 다 교육을 받으면 이제 인정이 되는 1조교라는 게 있고 조선학교 같은 경우는 각종 학교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학교나 외국인 학교는 다 각종 학교로 분류가 돼서 저희로 따지면 뭐 대안학교 같은 그래서 그 대학을 갈 때 인증시험 같은 걸 쳐서 대학을 이제 원서를 넣는데 지금은 거의 뭐 도쿄 대학 하여튼
그 독교대 안에도 몇 개 과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그 인정 시험을 쳤던 걸로 이제 원서를 다 넣을 수는 있거든요. 지금 김민관 변호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학력 인정들이 안 돼서 그래서 원서 자체를 못 넣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수능 같은 걸 미리 쳐도 수능이나 검정고시 같은 걸 쳐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뭐 야간 대학을 다시 다닌다든지 학원을 다닌다든지 근데 그거 다른 대학들도 그 자격을 조선학교가 획득한 게 90년대 초반 정도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예 대학에서 다른 대학교들은 거의 안 받아주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작년에도 교토에 있는 어떤 의과대학에서 조선학교 출신들 원서 안 받겠다라고 또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대 가는 네. 예, 그 한국국제 그래서 지금 그 병력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재외국민 등록법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바뀌어서 그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군대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전부 다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으로 3년 이상. 그러니까 체류 자격이 네. 예를 들면 저희가 군대 가는 나이 제한이 정확하게 언제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40이라고 하면 그 40까지 이 사람이 여기서 머물렀던 기간이 뭐 2년인가 3년 그 횟수로 뭐 아까 300 몇십일인가 400일인가 3년 조금. 그거 넣으면 군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안 입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그거는 제일동포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제2동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악법, 동포들한테는 최고 악법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이니까 하나만. 예, 너무 잘 봤고요. 그 최근에 그 슈퍼 이데올로기에서 양효영 감독님 어머니께서 그 숨기고 있던 얘기를 마지막에 하셔가지고 그 제주도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정권 때 제주도에 올 수 있게 돼서 마지막 가게 되셨는데 혹시 이제 배우님께서도 제주도 이제 고향이라고 해서 한번 방문을 하신 적 혹시 이제 본인과 부모님 혹시 다른 부모님들 이제 같이 방문을 하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감상이 어떠셨는지 그런 것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전 제주도에 정말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한 20번 넘게는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고향으로 간다는 게 정말 뜻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하나 아쉬운 게 5살 때 갔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느낌은 그 기억이 없고 그래도 계속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이제 공연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외할머니께서 잠깐 제주도에 한 8년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외할머니 집을 간다든지 방학 때 그렇게 해서 제주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되게 사실 고향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뭔가 여기가 그러니까 실감을 느끼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따뜻해지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저는 4세이기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여기서 사셨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그때 이 제주도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여기가 내 뿌리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정말 많은 생각을 계속 하게 해주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양현희 감독님 가족사가 사실은 진짜 참 복잡한 가족사거든요. 그리고 그 양현희 감독 아버님이 오사카에서 아주 높으신 위치에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조선적도 계속 유지하고 계셔서 그래서 아마 못 오셨을 거고 아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사실은 신청하면 거의 다 왔었는데 아마 안 오셨을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한반도가 아니면 안 간다고 생각해서 안 오셨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복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희 감독님이 조선학교를 다닐 때는 사상교육이 엄청 심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양희 감독님이 학교 다닐 때 비슷한 시기에 한국도 사실은 사상교육이나 반경교육이 엄청 심했던 때라서 조선학교 교육이 처음에 해방되고 딱 생겼을 때는 다 자식들 데리고
고향으로 올 거라고 했던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말 교육이 주였는데 57년도, 60년도 이렇게 남북이 갈리면서 사상 경쟁이 되면서 이제 80년대 초반까지는 조선학교에서 사상 교육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 그 시기에는 남한에서 저희 뭐 대한민국에서도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정주화 교육이라고 해서 사상 교육이나 인형 교육보다는 일본에서 제일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 교육이 이미 2003년도부터 모든 교과 과정들이 다 바뀌어서 지금은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이나 제일 동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는 교육. 그러니까 60년대, 80년대는 다 북으로 가는 교육이었거든요. 기국선이라고 양예희 감독 오빠들이 이제 타고 갔던 그게 60만 중에 10만 명이 간단 말이에요. 그 6천 중에 1명은 다 기국선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국선 타게 된 것도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 내보내고 싶고 북에서는 어쨌든 모두 농력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이 조건들이 맞았어요. 일본 적십자사, 뭐 일본의 정치인들 모두 다 그러니까 내보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그 국민교육으로 이제 그 교육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학교는 60년대 초반부터 80년대까지의 조선학교로 우리가 조선학교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영화로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 주위에서 얘기해 주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네요. 뭐 역사적인 사실도 그렇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관객분들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열정적인 주비를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웬만하면 다 그렇습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아까 뭐 여쭤보시기도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주제의 또 다큐를 찍으실 건지 아니면 또 지금 하시는 프로젝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을 좀 공유해 주시죠. 준비하고 있는 건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뭐 사회적 동포들도 그렇고 우리 흔히 고렌이라고 하는 그리고 연계에 있는 중국 동포들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그 작업들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은 제일 동포와 이 사실 비슷한 데서부터 시작은 한단 말이에요. 시작 뿌리는 좀 비슷한데 각자 달라진 삶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좀 역사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고 아마 다음 작품은 그게 될 것 같고 내년부터 아마 촬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관객분이 여쭤봤지만 뭐 그래도 향후의 계획이랄지 아니면 올해의 계획이랄지 공유해주세요. 네. 일단 연극 공연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산에서 이제 8월 말에 공연을 하거든요. 어머니 극단에서 하시는 건데 배우들이 일본에서 다 캐스팅이 됐고 20명 같이 이렇게 하고요. 제가 주연으로 출연을 합니다. 만약에 아니 근데 또 힘들 거 말에 아니에요? 나왔던 것처럼. 제주 4.3 사건을 다룬 힘든 거네요, 작품입니다. 네. 만약에 시간 되실 분들 계시면 꼭 네. 보러 많이 와주셨으면 응원하러 가주세요. 아까 강한양이 잠시 얘기하셨는데 그 외할머니가 소설가거든요. 제일동포 여류 소설가 진짜 몇 안 되는 좀 그 아주 그 필력이 대단하신 소설가 분인데 그 할머니가 쓰신 바람의 목소리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 이제 원작으로 작년에 만들고 공연해서 간사이 연극제라고 엄청 큰 연극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10대 연극상을 하나 어머님 김민수 대표가 받았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기회 되시면 그 연극도 꼭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그 토요일 저녁 외식 타임에 영화 보러 와주시고 또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GV까지 열심히 참여해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문도 많고 또 대답도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너무 성의 있게 또 잘 해주신 감독님, 배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